네, 이어서 김희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이죠. 헝다그룹이 파산설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선 헝다그룹 어떤 회사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헝다그룹이 시자인 회장이라고 1997년 광둥성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융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까지 진출을 해서 재벌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인 부호 중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물론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텐센트의 마와청 같은 회장들이 오면서 순위가 밀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중국을 대표하는 부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네. 어제 그 헝다그룹이 파산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헝다그룹의 주가가 12%가 떨어졌고 상하이 지수가 많이 떨어졌던 1% 이상 떨어졌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이 헝다그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어저께 밤에 인터넷에다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파산설은 사실이 아니다. 전력을 다해서 지금 시공 현장을 다시 돌리고 있고 투자자들한테 이 상품을 인도하는 등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회사가 현재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금난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중국 언론들이나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헝다그룹이 현재 그 협력업체들한테 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만기가 도래해도 돈을 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갖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본사그룹의 본사 건물에 한 6, 70명이 몰려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하는 시위를 벌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어려워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사실 차입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입이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됐고 그리고 또 집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잘 안 팔리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국영은행들이 이 헝다그룹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줬던 돈을 갖다가 되갚아라, 빨리 갚아라, 앞다퉈 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헝다그룹뿐만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가운데서 한 274개 업체가 파산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헝다그룹 만약에 파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엄청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현재 총 부채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인가 하면은 1조 9,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따져서는 350조쯤 되고요. 미국 달러화로 계산을 하면은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부동산 업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금융 체계까지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이 부동산 대출들이 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의 금융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소로스가 블랙록하고 말싸움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소로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블랙록이 그 중국에 투자한 것 자체가 아주 비극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지적했던 게 바로 이 부동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헝다그룹에 네네. 포함된 내용이었군요.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 관련 소식인데요. 바로 TSMC 소식입니다. TSMC가 또다시 공장 증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니온 게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TSMC가 대만 남부 가오슝이라는 지역에다가 네. 공장을 새로 짓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인치 웨이퍼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해서 6나노, 7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TSMC는 당초 중국 난징에다가 7나노 생산 시설을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었는데 네.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 때문에 이걸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만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신설 공장에서 AMD하고 엔비디아의 CPU나 GPU를 생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는 이 7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대만에 있는데 대만 타이중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주문이 많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저 증설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TSMC가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여럿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네. 들으면서 이게 과거에 나왔던 얘기 아닌가 싶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네. 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TSMC가 새롭게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를 워낙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짓는다는 발표 아마 기억들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다가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독일 쪽에서는 드레스덴 지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TSMC가 그동안 발표했던 거는 2023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삼성전자나 인텔을 갖다가 저 멀찌감치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0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현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TSMC의 생각대로 경쟁력 강화를 하는 어떤 모티브가 될지 아니면은 사실 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전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초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그런 업종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옳을까 하는 그런 살짝 경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빨리 좀 추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240조 전체적인 그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반도체 부분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미국에 새롭게 공장을 짓는다라는 부분은 확정이 됐고 어디다가 짓느냐 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반도체 업체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공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 업체를 M&A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도 그 실적 발표 있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의 상황을 보면은 M&A의 골든 타임은 지나간 것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 반도체 업체를 M&A 하기 위해서는 대략 7개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영국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 인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승인이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안보와 연결이 되면서 M&A가 승인이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의도하는 3년 내 의미 있는 M&A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도체 업체끼리 M&A를 반대하는 국가 어느 나라들일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일본 고쿠사이 일렉트릭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걸 갖다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2018년에는 퀄컴이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NXP를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네. 역시 중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볼 적에 중국의 승인을 못 받는다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이 반도체 소비 1위 국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만한 시장을 잃게 되는 거니까 중국의 승인 없이 결국 반도체 업체를 M&A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 업체들끼리 M&A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면 사겠다는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현재 반도체 업체끼리의 M&A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RM 기술을 갖다가 네.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다른 EU 국가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 ARM 제가 암이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암이라고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업계 M&A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업체의 M&A는 7개 나라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승인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의 그런 의미 있는 M&A도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갖다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요즘에 해외 직구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밀수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저도 해외 직구 해봤는데 그렇죠. 어떤 소식이죠? 그러니까 해외 직구가 정확하게 말해가지고요. 150달러, 그러니까 네. 미국은 200달러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네. 구입하는 그 네. 경우에만 이 말하자면 네. 해외 직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해외 직구로 사가지고 네. 그 풀박이라 그러나요? 풀박 아세요? 그게 뭐죠? 그 중고 시장에서 네. 박스 풀지 않고 네. 그냥 그대로 파는 거.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럽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관세청하고 서울본부세관이 네.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 상당한 사람들이 입건이 된 겁니다. 저 얼마 전에 그렇게 파신 분 봤어요. 그러니까 관세청 입장에서는 네. 어떤가 하면은 사가지고 네. 쓰다가 네. 혹시 이 뭐 중고로 자기한테 안 파는, 맞는다든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뭐 이러면은 파는 데 대해서 어느 네. 정도 수긍이 되지만 네. 좌우간 해외 직구로 사왔던 걸 자기가 다시 팔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파는 거는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사는 사람도 그러면 밀수품을 사는 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마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밀수품인지 모르고 샀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법상 굉장히 이 처벌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아니면은 거기에 세금의 10배 그렇죠. 내지는 물품값 둘 중 하나 비싼 것만큼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실제로 직구한 물건을 되팔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그래서 관세청이 그랬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월부터 5월달까지 쭉 이 중고거래 사이트 아니면 온라인 이 매매 동향을 갖다가 쭉 파악을 했다 그럽니다. 네. 파악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사례가 많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네. 6명이 입건이 됐다 그럽니다. 오. 이 6명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대략 100여 차례 이상 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판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이 고등학생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온라인 직구로 샀다가 판 사람들 이 274명이 적발이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판 횟수가 많지 않아서 일단 그냥 입건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직구로 사가지고 네. 이게 내가 써보고 어느 정도 쓰다가 필요가 없다. 내지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하는 상태에서 파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박스도 뜯지 않고 그대로 해서 파는 거는 이 문제가 되는군요. 관세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